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40줄에 들어와 보니 또 인생이 새롭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실 30대까지는 저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편이라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뭐 유럽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제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하시길 항상 제게 너는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나처럼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하고 말씀하곤 하셨죠. 그 덕인지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이제 그 아이도 벌써 4살이 됐네요. 아이는 저희 친정 쪽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아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배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부모님들도 노후를 즐기고 싶어서 아이를 봐주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황혼의 청춘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기에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고 있고 또 여행을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포기하고 저를 위해 그리고 저희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주시니 이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모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대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거 다들 똑같죠.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70도 안 됐는데 손가락 관절이 전부 휘어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손에 힘을 주는 게 힘들다며 국 끓인 냄비를 드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참 저희 애가 뛰어다니고 장난기가 심하던 시절 엄마가 너무너무 힘에 부처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현욱이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나 몰라. 할머니가 힘들어 죽겠어. 꼭 어릴 때 너 같다니까. 얘는 남자애니까 좀 덜한다고 쳐도 너는 여자애인데도 왜 그렇게 사내대장부처럼 동네를 호령하면서 다녔나 몰라. 내가 그랬다고? 웃기다. 난 지금도 누구보다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 집순인데 내가 그렇게 뛰어다녔어? 얘 말도 마라. 너 초등학생 때 기억 안 나? 2학년 땐가? 그 엄마 친구 수님이 알지? 그 친구네 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 뛰어내리다가 장독대를 전부 다 깨부셔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나 몰라. 그게 돈으로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을 담가 놓은 걸 다 박살냈으니 그 집 식량을 더럽힌 거잖아. 우리 집에 있던 장 나눠주고 먹을 만한 것만 위에 쓱 긁어가지고 먹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님이가 말하기를 찌개 끓이고 하면 항상 항아리 조각이 조금씩 나왔다고 하면서 웃더라. 네가 보통 애가 아니라고 그랬었어. 세상 남자들 다 잡아먹을 거라면서. 근데 그때 수님이 말이 많네. 네 성질을 누가 이기겠어. 안 그래? 하면서 웃곤 했습니다. 사실 전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혼자 기억하는 것들이겠죠. 제 기억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때부터 조금씩 나는데 그때부터 저는 엄청 얌전한 친구였습니다. 책 보는 걸 좋아하고 항상 집에서도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학교에도 책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책으로만 접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라 누가 저를 옆에 끼고 말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 사이 부모님은 뭐 했냐고 하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그 당시 남의 식당에서 일을 했고 아빠는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뭐 회사라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작은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나르는 일을 하셨죠. 아빠 월급으로는 세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돈을 좀 벌어서 학용품도 사고 책도 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늘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식당에서 일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좀 멀리 가서 하든가. 맨날 친구들이 엄마 식당 일한다고 놀리잖아. 아이고, 얘 좀 봐. 그게 뭐 창피한 일이니? 먹고 살려면 뭐를 못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나중에 넌 엄마한테 고맙다고나 하지 마. 지금 열심히 엄마 젊을 때 벌어놔야 되는 거야. 돈이라는 게 그래. 너도 나중에 커야 알지. 지금 네가 뭘 알겠어. 하면서 혀를 차곤 했죠.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식당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하필 저와 동생이 다니는 학교 근처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등하교를 할 때 그곳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데 엄마는 지저분한 앞치마를 앞에 차고 들어오세요. 우리 가게로 들어와. 우리 사장님 손맛이 너무 좋아. 삼촌 이리 와봐. 한 끼 먹고 가. 하면서 학교 근처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곤 했습니다. 솔직히 그땐 엄마가 너무 천박해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기 가게도 아닌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동생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어쩔 때는 아빠보다 엄마가 돈을 더 잘 버는 날이 있는 건지 엄마가 큰 소리를 내면서 당신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번 달 애들 학원 보내고 물건 사고 뭐 사고 하는데 든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이고 허리야. 삭신이 쑤신다 쑤셔. 여기 좀 주물러봐. 그래야 내일 또 일하러 갔지. 하면서 잘난 척을 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럴 때면 군말 없이 당신이 최고지. 당신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지. 여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알겠지? 내일도 가서 일하는 거지? 하면서 엄마 앞에 설설 기곤 했습니다. 그땐 아빠가 너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뭐랄까, 제가 아는 가장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가장이라 함은 적어도 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여자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면서 잔소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TV에서 보여지는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아빠는 엄마 앞에 설설 기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힘들다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그럴 때면 아빠가 제게 눈치를 주며 선영아, 가서 엄마 어깨 좀 주물러줘. 엄마 힘들다잖아. 하며 제게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의 가장은 당연히 아빠라고 생각했고 힘없는 아빠 모습이 너무 나약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와 오랫동안 잘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는 건데 전 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참 신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팔자 고치고 편하게 살려고 남자를 만나거나 그냥 어쩌다 보니 후루룩 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엄마는 아빠 집 사정이 어떤 줄도 알고 어쩌면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빠를 선택한 거니까요. 사실 제가 좀 약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연애와 결혼이 별개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사정이 좋지 않으면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걸 다 감안하고 결혼한 걸 보면 저런 게 정말 사랑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죠. 그 덕에
저희 엄마는 사장님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1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첫 가게였지만 그래도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3년은 지역 이름을 딴 식당 이름으로 백반집을 했다가 3년이 지나서부터는 닭볶음탕 전문점으로 음식점을 바꿨습니다. 백반집을 할 때도 닭볶음탕이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였고 다른 음식들은 잘 먹지 않아서 결국 메뉴를 변경하고 상호명도 변경한 거죠. 지금이야 닭볶음탕 집이 여기저기 많지만 그때만 해도 닭볶음탕만 전문점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아니 무슨 닭볶음탕을 전문으로 팔아? 아니, 저거 누가 가서 사 먹는다고? 아니,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전문점으로 하면 누가 가서 먹나? 싶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가게는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어느새 아빠는 회사를 관두고 엄마 가게에 붙었고 종업원의 배달부까지 구해 엄마 아빠 포함 5명이서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주말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알바도 구해야 해서 저랑 동생이 나서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사실 제가 법대를 갔는데 생각보다 저랑 잘 안 맞기도 하고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 부분에선 분명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절대 알바비를 땡치지 않고 무조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집과 가게의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출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그렇게 좋아?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엄마 몸에서 맨날 닭 냄새 나고 양념 냄새 나고 사람들은 돈 내고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건데 그게 좋아?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사람들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한 끼 때울 거였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먹었지. 꼭 우리 가게로 와주잖아. 솔직히 음식값이 싼 것도 아닌데 와서 먹어주는 거 보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심지어 얼마 전에는 방송국에서 전화도 왔어. 우리 가게 찍고 싶다고.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자고 했어, 나중에. 그랬더니 거기 작가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 있지? 꼭 하고 싶다면서 나한테 사정을 하는데 아이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겨울이라 너무 바쁘고 여름에 하자고 했어, 여름에. 알고 보니까 그 작가라는 사람이 우리 집 단골이더라고. 내가 얼굴 보니까 딱 알겠는 거야. 한 번도 이런 방송 같은 거 한 적 없는데 그 사람 보니까 해야겠지 싶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촬영을 하기로 약속하고 그 전에는 일절 안 하기로 했어. 자기네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부탁 들어줘야지. 내가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기겠어. 안 그래? 하면서 신이 나 있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힘들어서 허리가 굽어 있고 쉬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늘고 음식점이 TV에 나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 순식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엄마 가게가 너무 잘 되면서 주변 상점들이 엄마 가게를 견제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엄청 바쁜데 한 남자가 저기요, 아줌마, 이거 뭐예요? 이거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그 테이블로 갔는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그쪽이 사장이야? 하고 반말을 내뱉는 겁니다. 사장은 아닌데 무슨 일이세요? 사장 오라 그래. 이거 봐. 지금 여기 음식 안에서 이게 나왔어, 이게. 이거 먹고 사람 죽으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작은 유리 조각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음식에서 나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는 일일이 양념도 다 손으로 만들고 닭도 직접 손질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거 봐. 여기 양념이 다 묻어 있잖아. 내 입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거 내가 삼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 나 죽으면 이 가게에서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난장판을 피우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들 이목은 그 손님이 있는 쪽으로 집중됐고 심지어 몇몇은 식사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서 엄마 좀 나와봐. 웬 남자가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고 난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말이 돼? 하면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는 후다닥 홀로 나와서 손님 무슨 일이세요? 음식에서 유리가 나오다니요. 하고 그 유리 조각을 찾았습니다. 아줌마가 사장이야? 이거 봐요 아줌마. 여기 유리 조각 안 보여? 근데 저 아가씨는 마치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네? 이게 지금 손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 나 죽으라고 굿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는 처음엔 이럴 리가 없다고 혼자 중얼중얼 대다가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마냥 죄송하다고는 못하겠네요. 저번에는 어떤 손님이 와서는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웬걸 그 사이에 도망을 갔지 뭐예요? 아니, 손님들은 다 나가고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해 보는데 그 사람이 이물질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사실 손님이 입에서 나왔다는 유리 조각도 저희 주방에는 없는 물건이거든요. 저희 주방에선 양념통에 담겨있는 유리 말고는 유리가 없어요. 냄비 뚜껑도 안 쓰고 혹시나 직원들 다칠까봐 항상 조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가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런 걸 잘잘못을 가리기 뭐하니까 그냥 경찰 불러서 수사하자고요. 그게 깔끔하지 않겠어요? CCTV도 전부 있겠다. 보고 만약 저희 집에서 나온 거면 제가 제대로 보상할게요. 하고 당차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기가 막혔는지 이 아줌마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이 구역에서 장사 좀 된다고 엄청 큰 소리 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진짜였네. 당신네가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어? 손님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될 만큼 배짱이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배짱이요? 네 있어요. 전 제 음식에 자신 있고 위생만큼은 누구보다 신경 쓰니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손님이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거죠. 서로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만약 저희 가게에서 문제가 된 거면 제가 보상한다니까요. 그게 얼마가 되던 법대로 진행해서 나오는 금액 제가 전부 배상할게요. 그럼 경찰 부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얘 막내야, 핸드폰 갖고 와봐라. 내가 지금 손에 고무장갑을 껴서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 거기 캐비넷에 있는 거 꺼내와봐. 하면서 주방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사이 그 남자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갔고 엄마는 야, 너 어디가? 경찰 부른다니까? 어디가?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의 친척이었고 식당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곤 했었죠. 사실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 엄마 영향력이 동네에서 커지면서 사람들이 저희 가게 찾아와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러 친하게 지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제일 심한 사람은 바로 집주인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교를 졸업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들 다 붙는 사법고시인데 저는 졸업 후에도 떨어져서 혼자 엄청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전화를 걸어서 제게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군요. 그 우리 주인집 부부 있잖아. 사람들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떤지 들어봐봐. 요즘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손님이 좀 많아. 근데 처음에 월세를 50만 원만 내라고 하더니 갑자기 1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주변에 민원이 많고 우리 가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많아서 퍽하면 가게를 내놓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되는 거야? 엄마, 그거 뭐 아예 안 될 거라는 건 없지. 근데 솔직히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가게를 내놓으면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2년씩 하는데 계약 기간도 안 됐는데 가게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건 좀 아니지.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도 손해고. 그치? 진짜 난감해 죽겠네. 월세 올린 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툭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가 집주인이라면서 이 가게가 자기 거라고 하는 거야. 음식도 몇 번 공짜로 먹었어. 나중에 월세 낼 때 빼고 주라는데 또 어떻게 그래. 사람이 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먹은 것만 해도 몇십만 원은 될 텐데. 그건 또 그렇네. 엄마, 근데 뭐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을이잖아. 집주인이 당장 빼라고 하면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 만료 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만약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린 영락없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솔직히 잘 보여서 손해볼 건 없고 그 사람들이 조금 편이라도 봐주지 않겠어? 하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한참 듣더니 그치, 감정 싸움 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다. 그래도 처음에 이 가게 들어올 때 참 싸게 잘해줬거든. 여기 건물 사모님 아니었으면 나 가게 구하지도 못했지. 지금이야 시세랑 비슷해졌지만 그것도 뭐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월세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가게는커녕 우리 지금 집도 못 사고 아직도 전세 살고 있을 거야. 내가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나 보다. 이런 걸로 투정을 다 부리고 우리 딸 아들 대학도 보내주고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건 내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곳에 마음이 편했나 봐. 너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 하면서 혼자 마음을 다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누구랑 싸우는 성격도 못 되고 엄마 역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가게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지만 감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고, 집주인 부부야말로 저도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도 매몰차게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가게가 초반부터 잘 된 게 아니다 보니 초반에는 사모님이 많이 사정을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명절 때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평소에도 반찬 같은 걸 하면 집에도 갖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모님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가게에 찾아오셔서는 선영이 엄마, 그 가게 대체 몇 시까지 할 거야? 내가 위층에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뭐 맛있는 고기 냄새 같은 거면 100번 1000번이고 맡고 있는데 매캐하게 매우니까 냄새 맡는 게 너무 힘들어. 10시면 가게 닫아야 하지 않어? 얼마나 떼돈을 벌려고 이렇게 장사를 밤늦게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따지곤 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10시에 문을 닫다뇨. 그래도 12시까지는 해야죠. 저희는 술 장사도 해서 10시에 닫아버리면 남는 것도 없어요. 아니 그거야 사장님 생각이지. 겨울은 그나마 나은데 여름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술 먹는다고 생각해봐. 밤까지 잠도 안 자고 진짜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그거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고 난 못해. 영업시간 조정 안 할 거면 그냥 가게 빼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해. 나 더 이상은 진짜 못 참아. 하면서 생떼를 부리곤 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었겠죠. 당연히 가정집 밑에 식당이 있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계약하기로 할 때만 해도 그 위층은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냥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 부부도 1층에 음식점이 들어오는 게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저희 가게가 들어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때
그 층을 개조해서 가정집으로 써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난감했습니다. 새 들어 사는 사람도 1층에 음식점이 있으면 살기 힘들거든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었고 주변에서도 그것 때문에 방이 비어 있거나 나가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엄마는 당연 걱정부터 했죠. 그런데 처음에 그 집을 가정집으로 개조한다고 했을 때 사모님이 저희 가게에 먼저 찾아와서는 선영이 엄마, 그 안 그래도 남편한테 얘기 들었는데 걱정 많이 한다며?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우리 건물에서 장사한 지 벌써 10년이잖아. 나도 저기 그 다른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를 팔고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야. 뭐 나랑 남편도 신혼 때 1층에 음식점 있는 집에 살아봐서 그 대충 분위기가 어떤지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이야? 우리 자그마치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엄마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 성격상 그렇게 말한다고 믿고 넘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 사모님이 말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신경 쓰겠다며 환풍기도 몇 개나 새로 달고 성수기인 여름과 겨울 말고는 영업시간을 10시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 가게에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한 손님이 술을 마시고는 아이고 사장님, 이거 너무해. 우리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영업이 끝난다고 하면 아쉬워서 어떡하냐고. 우리 이제 술 딱 한 병 먹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30분이잖아. 오늘 토요일인데 좀 더 먹게 해줘요. 하고 사정하더라고요.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우리 위층에 가정집이 있어. 그래서 장사를 오래 할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여기 위에 가정집이라고? 원래 사무실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실이 어떻게 가정집이 됐어? 그게 실은 집주인 사모님이 여기로 이사를 왔어. 사정이 있나 봐. 근데 나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가정집이면 내가 신경 써야지. 거기다가 건물 주인이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 가게는 어쩌고. 난 아직 가게 옮길 마음도 없고 여기만큼 입지가 좋은 곳도 없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이해 좀 해줘. 당분간은 좀 영업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손님에게 사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돈 내고 먹는 손님 기분도 상하고 음식을 파는 엄마도 쩔쩔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날 영업을 마치고 저는 엄마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게 옮기는 거 어때? 이렇게 해선 될 장사도 안 되겠다. 손님들도 어차피 가게 옮기면 더 늦게까지 밥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는 돈 잘 벌어서 좋잖아. 엄마, 그냥 가게 옮겨. 내가 알아볼게. 하고 말을 했었죠. 근데 엄마는 아이고 됐어. 사모님도 뭐 시간 지나면 이해해 주시겠지. 그냥 냅둬. 너 괜히 사모님 찾아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면 돼. 하면서 철저한 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 어디 가서도 늘 을로 살았기에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굽히니까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안 좋은 표정을 짓자 엄마는 야 됐다. 너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공부나 해. 네가 시험만 딱 합격하면 엄마는 아빠랑 이 식당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변호사 딸이 있는데 식당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알바도 나오지 마. 너 괜히 바쁜데 공부에 방해될라. 그러니까 엄마 일은 딱 신경 꺼. 알겠지? 하면서 제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때의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공부에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5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이미 저보다 빨리 합격한 친구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는 펑펑 우셨습니다. 내가 진작 더 열심히 너를 공부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될 거를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렸네. 아이고 고생했다 선영아. 진짜 고생했어. 우리 선영이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하고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내가 큰 거 바라는 건 없고 엄마가 그동안 나 잘 키워주셨잖아요. 바라는 거 정말 없어. 근데 내가 딱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나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하게 되더라도 주변에 너무 말하고 다니지 말아요. 그냥 회사원이라고 해도 돼.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걸로도 새벽에 전화해서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날 생각하면 조금만 참아줘요. 응? 하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아이고 그래도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나는 여기 골목에다가 현수막도 걸라고 했는데 네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렇게 힘들대? 또 그런 서름이 있는지는 몰랐네.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비밀로 해야지 뭐.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건 나는 몰라? 그때는 내 탓하면 안 된다. 하고 엄마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만 아니면 그럴 일 없어. 아무튼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진짜 효도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하고 엄마를 꽉 안아줬습니다. 30줄이 넘어 시험에 합격했지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동기들도 있어서 그리 늦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엉망진창에 정신 없었지만 그렇게 신입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엄마 가게에 가서 알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연락도 못하고 몇 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쉬는 날에도 자료들을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사건 변호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남들 사건은 잘 해결해주고 승소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가족에게는 많이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바쁘니까 엄마나 아빠가 제게 연락도 하지 않으니 저는 그냥 그렇게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누나, 이번에 엄마 가게에 방송국에서 취재 왔대.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밥도 먹었나 봐.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 하고 보내주면 대충 기사를 몇 개 긁어보고 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게가 유명해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엄마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제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동생을 통해 알게 됐죠. 하루는 동생이 밤에 전화가 와서 울먹거리더라고요.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순간 나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싶어 동생과 통화를 했죠. 누나, 그게 엄마 가게 문 닫게 생겼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났어. 엄마가 누나한테 전화 안 했지. 집주인 사모님이 엄마한테 저번 달까지 빼라고 했는데 엄마가 버티고 있나 봐. 근데 가게 가봤더니 이미 엄마는 쫓겨나고 집주인 아줌마가 사람 써서 장사하고 있더라고. 진짜 어이없지 않아? 이거 누나가 어떻게 못해? 경찰도 몇 번 불렀는데 법대로 하라고 했대. 엄마 지금 시름시름 알아 누웠어. 가게 뺏기고 일하는 이모들도 싹 다 바뀌고 장난 아니야. 하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동생 말대로 엄마는 방 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뭐해? 장사 안 할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선영아, 이게 뭐니? 내 가게 지킨다고 노력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네. 네가 나 좀 도와줘. 내 가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줘. 하면서 저를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우선 이성을 찾고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전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젠장,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는 사인을 해버렸더라고요.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해도 엄마가 이미 서명을 했으니 효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에게 법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성을 잃고 우선 가게를 찾아갔죠. 그런데 세상에 벌써 엄마 가게를 뺏긴 지 2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 티가 나는 게 손님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심지어 밥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야, 여기 좀 맛이 변했어. 사장님이 바뀌었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봐. 이제 안 와야겠어.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가게로 쳐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가게를 뺏어요? 하고 가게 안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아이고, 얘가 미쳤나봐.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가게를 뺐다니. 계약이 종료됐고 나는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뺏은 거니? 장사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건 아니잖아. 너네 엄마가 포기하고 나간 거지 내가 뺏은 게 아니잖아. 넌 뭘 알고 말을 해야지. 경우 없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네. 아줌마,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죠? 저 변호사예요. 소송하면 무조건 패소한다고요. 제가 맘만 먹으면 아줌마 콩밥도 먹일 수 있어요. 이거 엄연히 강탈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수익까지 얻고 있잖아요. 그럼 범죄로 성립되는 거 몰라요? 하고 소리를 쳤더니 아줌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면서 아이고 참나, 네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산다. 야, 변호사?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변호사야? 만날 첫날 사법고시 떨어져서 가게에서 알바나 하던 주제 변호사? 기가 막혀 진짜. 네가 변호사면 나는 검사, 아니 판사다.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손님 있으니까 당장 꺼져. 자기 분수도 모르고 찾아와서는 어디서 난장판질이야 난장판질이 하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게에 있던 CCTV부터 동생이 몰래 찍어둔 동영상, 그리고 제가 아줌마를 찾아갈 때 녹음하고 들어갔던 녹취까지 이 모든 걸 증거로 제출해서 소송에 들어갔죠. 소송에 들어가면 소장이 날아가는데 그 소장을 받고 놀랬는지 바로 집주인 아줌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엄마가 아닌 저한테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너 진짜 변호사였던 거야? 야, 왜 말을 안 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말이 심했지? 아이고, 야, 네가 용서 좀 해. 나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요즘 우리 집 사정 알잖아. 그냥 소송 취하하고 우리 잘 얘기해보자고. 어? 나도 할 말이 많아. 다 사정이 있어. 하면서 갑자기 저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니 당연히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당연히 저도 동료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도와달라 했죠. 그렇게 저희가 승소하고 난 뒤에도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할 순 없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그동안에 얻은 수익의 30%를 저희에게 지불해야 했고, 가게도 당연히 저희에게 넘겨야 한다고 재판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집주인은 가게를 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였죠. 제 동생이 어릴 때 좀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 친구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가게에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어깨가 큰 남자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집주인 아줌마는 "아이고, 손님들이 체격이 좋네" 하면서 웃으며 맞이했지만, 그 덩치 큰 친구들이 난동을 부린 순간 가게에서 도망 나오며 경찰 불러줘요. 저 사람들 미쳤나봐. 왜 저래 진짜? 미친 사람들이야 하면서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은 다른 동네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고, 인터넷에 저와 친구들 그리고 동생과 단골 손님들까지 합심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까지 하고 깡패까지 불러서 난장판을 피워도 끄떡없던 집주인 아줌마는 인터넷에 글 몇 번 올라오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스스로 가게를 정리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무관심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댓글에 몇몇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지만 딱 봐도 그 가게 지인들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을 동원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욕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엄마 가게는 더욱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가게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됐고, 손님도 전보다 더 많아져서 2호점까지 내게 됐죠.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아이를 보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고 있죠. 엄마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우리 복덩이" 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십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요즘 살맛이 납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인생이라면 100살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